다리기의 입장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이동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는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실물경제 팽창과 금융경제 팽창 그리고 실물경제 쇠퇴. 그래서 금융경제는 실물경제 쇠퇴와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느슨한 화폐 정책이죠. 통화량 증발을 통해서 강제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 했던 이러한 미국과 영국의 노력이 이제 60년대 말에는 다소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제 70년대 초반부터 역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이죠. 통화를 많이 발행하더라도 이 경제, 실물 경제가 거기에 대응하는 거죠.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 경직성이 커졌고 그래서 결국은 통화량 증대도 실질 성장이 이 중단돼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악화되고 결국은 고정환율제죠. 고정환율제 혹은 이제 근본위제가 붕괴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이후에 이 금융자본이 팽창하면서 권력이 이제 금융자본의 손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자본과 국가 권력 사이에 항상 과거에는 이 균형이 존재했지만 1970년대 이후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포드주의와 케인즈주의가 와해됨으로써 이 금융자본의 권력이 강화되고 이거는 하나의 국가죠. 민주국가의 주권에 대한 권한이 훨씬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 실물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임금이 높아지면서 생산 단가가 높아지고 결국은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노동을 많이 투하하는 굴뚝 산업이 쇠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 영국의 파운드나 미국의 달러를 가져오면 그거를 금으로 교환해 줬는데 이제 통화량,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해서 금으로 교환해 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선언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금과 바꿔주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그래서 유럽에서 전후에서 1960년, 70년 미국도 마찬가지 이런 호황기에서 특징인데요. 포도주의라는 건 이제 포도 자동차에서 채택한 대량 생산 방법이죠. 컨베이어 시스템, 분업을 통한 대량 생산이고 이러한 이제 굴뚝 산업이죠. 대표적인 자동차 산업인데 이러한 대량 생산 방법으로 상품이 과잉이 되는 방면 이제 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국가가 재정을 확대하죠. 화폐를 많이 발행하고 국가가 지출을 확대하는 거죠. 그뭐 사회복지 시스템도 일종의 그런 건데 케인즈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금을 풀어서 소비를 증진시키는 겁니다. 각종 연금이나 실업보험, 우리를 치면 이제 소비 쿠폰과 같은 이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계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 게 독일과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전후복구와 생산의 확대가 미국에 있어서는 경쟁의 압력이죠. 이러면서 실물 자본에서 경쟁력이 상실하면서 미국의 화폐 자본이 대규모로 이제 교역과 생산에서 철수를 하게 되고 금융에 과대하게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에 대한 관용이라는 거는 가계부채라든지 그러죠?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다음에 국가 재정의 악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패권이죠. 경제가 금융 경제가 실물 경제와 단절 상태에서 팽창해 가는 것, 가계 부채 등 국가 부채의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패권에서의 최종 단계다. 경제적 쇠퇴의 전조라는 겁니다. 이러한 금융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굴뚝 산업을 기반한 산업 자본이 쇠퇴하고 기존에 있던 대규모 공장 노동자, 미국의 이제 그 블루카라가 되겠죠. 이러한 중간 계급, 고임금을 받는 굴뚝 산업, 이러한 중간 계급들이
쇠퇴하게 되고 결국은 고부가치 산업과 금융산업에만 존재하는 일부 엘리트만이 이러한 이윤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고 굴뚝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실물적 팽창이 금융적 팽창의 자리를 내주게 되고 자본 기술 교육으로부터 단절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산업 계층을 중심으로 한 중간 계급의 쇠퇴, 이것이 바로 이제 미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고, 영국에서는 이미 이제 벌어졌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 경제에 속한 사람들은 망하고 금융 경제에 속한 사람들은 부자가 돼서 양극화가 격심해지죠. 이러한 생산 계층이 빈곤해지고 미국의 블루칼라 백인의 노동자죠. 거대 공장에 자동차 공장의 백인 노동자 같은 디트로이트 같은 대도시는 과거 인구에 비해서 3분의 1로 거의 인구의 70%가 급감하면서 빈 공장과 빈 건물이 많아지면서 생산 도시, 우리로 같은 울산 같은 생산 도시가 거의 폐허 비슷하게, 그죠? 폐허 비슷하게. 그래서 러스트 벨트. 과거에 공장이 많았는데 이 공장에 녹이 슬었다. 러스트. 그런 지대죠. 러스트 벨트. 생산 공장에 녹이 생긴 이러한 거대한 생산 도시들이죠. 이러한 몰락한 생산 도시의 유권자들이 바로 이러한 금융 경제에 불만을 가지고 또 고부가치와 금융산업은 미국에 집중하고 굴뚝산업을 중국에 내주는 이러한 정책, 국제 분업, 미중 분업에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트럼프가 바로 이 틈을 누리고 다니면서 블루 칼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공화당이 다시 재부상하는 이런 형태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실물 경제가 쇠퇴하는 순간 금융 경제가 팽창하고 이러한 거품이 결국은 꺼질 때 이 패권이 쇠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또 하나의 특징은 다국적 기업, 미국은 대륙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은 대륙적 수준이죠. 그래서 미국의 기업은 다른 나라, 조그만 나라의 국가보다도 더 어, 그 수입이죠. 생산과 지출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에서 실물 경제가 쇠퇴하면서 해외 투자로 가게 되면서 해외를 투자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에, 그 산업보호주의죠. 다른 나라의 산업에 침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자기의 산업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제도, 장치들을 무력화시키. 이게 이제 국제 협약이라든가 자유무역, 그래서 이제 FTA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다른 점은 영국은 조그만 나라지만 미국은 그 자체가 대륙이 엄청나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죠. 미국의 대기업은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고 바로 다국적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국적 기업이 바로 실물 경제가 쇠퇴한 미국이 아니라 제3세계라든지 다른 나라에 직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 바로 이러한 대륙적 다국적 기업이 바로 영국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국적 기업은 바로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 국민국가죠. 국- 국가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있다. 기업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그 기업보다 국가 권력이 더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국적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초국적 기업이나 투기적 자본이죠. 그래서 기업을 싼 값에 인수하고 비싸게 팔고 그거를 견제하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죠. 국제 무역기구라든가 국제 분쟁, 투자 분쟁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초국적 기업들이 이 국가처럼 국제법의 주체가 되면서 국가 권력을 초월하고 우리도 이제 이러한 초국적 기업이라든가 투기적 자본의 소송에서 국가가 대한민국이 패배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초국적 기업, 구글이라든 텔레그램, 국가의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합니다. 최근에 이제 성범죄의 경우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들이지만 일반적으로 서버가 해외에 있는 이런 다국적 기업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를 강제로 열 수가 없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협력을 하지만 아이폰은 협력하지 않습니다. 또 이들은 이제 그 구글이다. 그러면은 이제 서버는 한국 바깥에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구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검색이라든가 여러 걸 통해서 보는데 결국은 구글은 한국의 인터넷 망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죠. 한국의 인터넷 맛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KT다, SK 이렇게 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인터넷 망을 통해서 구글이 수입을 얻고 있는데 이러한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러한 망 사용료를 부과할 때 바로 이러한 구글이나 이와 같은 다국적 기업은 특히 미국이죠. 이러한 자국의 권력 이런 걸 통해서 한국 국가 권력이죠.를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세밀 정밀 지도죠. 정밀 지도도 구글이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이 거부하는데 미국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불공정 무역 장벽으로 하면서 한국 정부에게 구글에게 협력하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자간 조약이라든가 초국가적 조직체들이 생기면서 국민 국가를 능가하거나 혹은 국민 주가의 주권을 제한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연합이라든가 아세안 혹은 나프타 같은 경제 공동체죠. 이러한 경제 공동체가 생기면서 국가 권력이 약화돼서 국가 권력이 기업에 비해서 약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기업에 대해서 우위였지만 오늘날의 기업은 웬만한 국가보다 더 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국가의 주권이 제한되고 한국에 가더라도 이제 삼성이나 현대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정책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사실상 국가의 경제적 주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국적 기업은 미국이 대륙이고 하나의 세계죠. 미국이 50개 주라면 그 50개 나라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 세계의 50개 나라를 합친 것보다 미국 하나가 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더 많죠. 그래서 미국 자체가 세계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기업은 초국적 기업으로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월드 시리즈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는 월드 시리즈가 미국에서 세 개 나라가 참여하는 그런 것처럼 그게 아니라 미국 내의 시리즈의 우승팀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하는데 월드 시리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50개 주는 사실상 50개의 국가와 같다. 국가 자체가 대륙적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미국의 패권에 경쟁하는 바로 중국이죠. 중국도 바로 하나의 대륙이죠. 엄청난 인구, 엄청난 대륙으로서 대륙적 국가로서 미국의 패권에 에, 경쟁자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아리기는 2007년에 출판된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 2009년에 출판된 중국 자본주의를 바꾸다야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본 중국의 시장 경제에서 미국의 금융 팽창을 미국 패권의 쇠퇴로 보면서 반대로 미중 분업을 통해서 중국의 굴뚝 산업, 직물 경제가 고속 선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중국 패권의 징조로 해석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학파는 20세기에서 동양과 서양의 권력 관계가 역전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아리기는 이 영향권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리기와 같은 대표적인 친중파가 키신저죠. 미중 분업을 만들었습니다. 중국과 국교 수교를 하고 이러한 친중파들은 중국이 미국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용인해야 된다. 미중 분업이죠. 미중이 공동으로 번영해야 된다. 반대로 이제 반중파들은 중국이 미국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트럼프죠. 그래서 중국을 미국보다 한 수 아래에 두겠다. 중국은 이제 저부가 가치 산업에, 미국은 고부가 가치 산업에 하면서 미중 분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비싼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고부가가치 산업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죠. 반도체, 대표적인 게 반도체, 지적 산업입니다. 인공지능도 차단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의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르기는 중국의 사회주의, 즉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칭찬하고 있는데 아르기는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시장이라는 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어, 얻은 것과도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시장이 결합하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도 당연한 거다. 그래서 시장은 자연스럽고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체제와도 결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르게는 이제 소비 중심이나 수출 중심보다는 생산 중심이죠. 생산 중심, 내수 중심을 강조하고 소비 도시죠. 도시는 소비적인데 이러한 소비적인 도시보다는 농촌을 강조하고 농촌과 도시의 결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과정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내수 중심의 후진국에서 수출 중심의 중진국이 현재인데 향후에 중국의 미래 정책은 내수 중심의 경제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 내수 중심의 자주적인 발전을 중국이 전략적으로 삼고 있는데 아르기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하려면 인구가 최소한 1억 이상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그 경제의 대외 무역 의존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국민 총생산에서 수입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무역 의존율이라 하는데 무역 국가인 한국, 독일, 일본도 높죠. 한국은 이제 7, 80%, 심할 때는 100%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대국의 경우에는 내수가 많기 때문에 2, 30%에 불과하고 중국도 이제 중간 정도인데 갈수록 낮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의 관점을 보면은 경제적인 풍요보다는 안정, 안보를 중요시하고 시장을 하나의 통치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중국의 전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는 이제 이윤율 저하를 자본주의의 경향으로 보고 자본주의는 결국은 쇠퇴할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중국의 발전 경로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덜란드나 영국과 같은 서구의 발전 경로죠. 자기 자신은 내수 시장이 얼마 없는데 대외적인 수출이라 대외적인 팽창을 통해서 발전하는 걸 부자연스럽고 중국과 같은 대국적 내수 중심이죠. 미국도 사실은 이제 해당되는 건 여기에 같이 해당되죠. 내수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또한 이제 도시국가, 네덜란드나 베니스 이런 데는 도시국가인데, 중국과 같이 이제 그 농촌과 도시가 결합하는 이러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 내수라는 그 이제 그 역내 무역이죠. 역내 무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사실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 왔는데 과연 앞으로 내수 중심으로 현재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는 이제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르기는 중국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을 살펴보면 명청 시대에 이르러서 대륙과 동아시아를 통합함으로써 중국을 중심 세계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은 외부로부터 더 이상 특히 서방과 교육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부적으로 풍부하다. 서방과의 무역을 거부하고 역내 무역, 즉 대륙 내 무역과 인접 국가의 조공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중화와 조공 시스템과 미국의 지배체제의 유사점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양자 모두 거대한 시장이죠. 이거를 지배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국은 바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거대한 시장, 거대한 생산력 자원이죠. 상품 문물에 접근하고자 정치적 종속을 수행했다. 거죠. 자발적으로 복종을 한다는 거죠. 그 대가로 중국은 인접 국가에게 경제적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손해인 조공 무역 관계를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국이기 때문에 주변의 작은 나라에게 경제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조공관계죠. 조공관계를 통해서 주변 국가에 대한 정치적인 종속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반면 유럽은 오랫동안 제국지 전쟁으로 군사력이 발전했고 1815년 비인 체제로부터 주로 이제 영국이죠. 영국의 균형 동맹. 영국은 이제 대륙을 침략하지 않고 유럽 대륙을 침략하지 않고 대신에 유럽 대륙에서 영국을 위협할 수 있는 대국이 나타나지 않도록 균형 전략이죠. 프랑스가 셀 때는 반 프랑스 동맹을 하고 독일이 셀 때는 반 독일 동맹을 하고 러시아가 셀 때는 반 러시아 동맹을 하고 이러한 균형 동맹을 통해서 무장 평화를 누렸지만 바로 이제 일정의 무장 평화이기 때문에 군비가 증강이 됐다는 겁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인 강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균형 동맹할 필요가 없죠. 군비 경쟁이 필요하지 않았다. 주변 국가가 너무나 중국에 비해서는 약체했기 때문에 그 산업혁명 전에 중국의 경제력은 유럽보다 우위였지만 군사력이 유럽보다 나았다. 즉 중국은 안보적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력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력과 군사력이 일치하지 않았다. 유럽이 이 중국을 격파한 것은 경제력, 이게 상품이 아니라 군함이었다는 거죠. 아편 전쟁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편 전쟁의 원인은 유럽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수입할 필요가 있지만 중국은 유럽으로부터 수입할 게 없죠. 그래서 유럽이 중국에 수출할 게 없었기 때문에 바로 아편을 수출하면서 무역 적자를 보존하려고 했던 겁니다. 즉 유럽은 중국에 대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주요 상품이 없었다는 거죠. 현대에 와서 냉전으로 일본이 먼저 부흥을 했고 홍콩과 대만, 한국에 그에 따랐습니다. 중소 분쟁과 미국의 베트남 전쟁이죠. 여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함으로써 바로 이제 중국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미국의 국제적 지위는 중국과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소련을 봉쇄함으로써 이런 미국의 주의가 올라갔다는 거죠. 중국과 손을 잡음으로써. 즉 중국 개방을 한 게 미국 외교의 성과다.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충격을 정치적으로 무마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2000년 이후에 중동에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실질적으로 패배하고 즉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몰입하는 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온건한 정책, 미중 분업 정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이러한 정책이 후퇴했다는 겁니다. 즉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함으로써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대립 정책을 완화시킴으로써 중국이 이 미중 밀월 관계, 미중 분업으로 최대의 수혜자가 됐다는 겁니다. 아리기가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초기에 농촌의 합작기업, 향진기업이죠. 어, 구구 기업이 아니라 국유 기업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기업, 지역의 공기업이죠. 이런 걸 통해서 경제의 초기에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성장력을 확보했다. 그래서 강탈이 없는 자본 축적으로 도시에 집중 없이 농촌의 잉여 노동을 흡수하고 농민 소득을 증가시켰다는 겁니다. 일종의 원시적 축적을 자본주의처럼 도시를 집중으로 한 착시적인 것이 아니라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아리기의 평가에 의하면 그죠? 덜 착취적으로 본원적 축적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생산력이 증대되고 조세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어, 농민 개인들이 이 재정 부담을 완화시켰고 이것을 통해서 이윤과 임대 수익을 현지에 대투자하여 시장 투자 일자리 분업과 같은 경제 순환을 확대시켰다.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 이 발전의 원동력을 바로 농촌,
통해서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회주의 전통과 마오주의죠. 이러한 것들이 모택동 시절인데 등소평이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시장과 조율을 하게 되면서 아, 모택동의 경직적인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렇다서 너무나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도 아닌 이러한 절충적인 입장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선부정책이라는 거는 능력이 있는 사람부터 혹은 능력이 있는 지역부터 먼저 부자가 되는 거죠. 일부러 빈부격차를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이 활성화되는 연안 지방을 먼저 부자로 만들고 홍콩 중심이죠. 그리고 나서 내륙 지방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일정의 양극화를 수용을 일단 하고 어느 정도 되면 그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아직은 연안과 내륙 그리고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농민과의 양극화 아주 심각하게 되어 있고 계급층이 급증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공산당이 그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이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이후에도 계속 통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르기의 관점에서 워싱턴 컨센서스는 제3세계를 착취하는 제3세계 대량 실업과 국가부도 구조조정이죠. 이러한 것이죠. 이러한 대량 실업이 생기는데 중국은 바로 이러한 대량 실업을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병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 실물 경제가 팽창하는 시기에 그 시기에 동아시아에는 이러한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라서 대량 실업과 구조조정 국가부도 사태가 벌어졌는데 중국에서는 실물 경제가 팽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 부도 사태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대량 실업이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이 1990년 이후에 지금 거의 30여 년 동안 미중 분업으로 경제가 발전했죠. 반면에 미국의 굴뚝산업은 쇠퇴하고 베트남전이나 중동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그 전쟁 비용으로 채무자로 전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많은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 달러를 바로 어, 미국에 수출을 하는 중국이라든가 한국, 일본, 홍콩, 대만 등이죠.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 계속해서 사들이면서 미국의 달러들이 봐도 이들 나라에 들어가 있다. 즉, 미국의 무역 적자, 재정 적자이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발행하면 그 달러의 가치가 하락해야 되는데 바로 미국에 수출을 하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홍콩 등이 바로 그 달러를 사들이면서 미국의 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경제적, 실물 경제가 아니라 화폐 금융이죠. 달러의 패권으로 미국이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쟁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의 대처, 최근에 이제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미중의 대체가 심화된다면 동아시아에서는 소위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 경제적 지배와 동아시아의 군사적 지배는 미국이 하셨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력과 중국의 경제력이죠. 이러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불일치하게 되면서 미국은 이 중국의 영향력이죠. 이거를 견제하려고 하고 기존에 자신의 동맹국 일본, 대만, 한국에게 니들이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하나를 요구하면서 중국의 니들이 넘어가지 않으려면 미국에게 의존해야 된다 하면서 동맹이죠. 이러한 동맹에게 보호 비용을 청구할 수 이미 트럼프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미중 대치를 인정하는 조건에서 키신저는 아까 말한 대로 패권 공유, 중국의 화평 굴기가 패권 공유인데 바로 키신저는 미국식 패권 공유 화평 굴기라는 거죠.